자, 균형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안정감 있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리로 대칭과 비대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칭한 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이 나란히 대칭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균형이에요. 또는 오른쪽에 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건물이 여러 가지가 서로 교차돼서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비대칭, 서로 달리 보여지면서 나름 균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똑같은 모양이 교차돼서 탑을 쌓듯이 쌓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것이 균형이고 어떤 것이 교하고 어떤 것이 대칭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가 전부 다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른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은요, 가장 전형적인 구성 방식으로 자동차 나비 등 이 사진에 보이지만 정 가운데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이쪽과 이쪽이 정확하게 나란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칭은요, 형태상 불균형해 보이지만 개성적인 특이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형태상 되게 불균형해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성적이고 특이한 느낌을 전달을 해서 인지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듬이에요. 부분과 부분 사이에 시각적으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불규칙적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연속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나란히 뭔가 부분과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골고루 반복될 때, 물결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불규칙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한 것은 리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란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리듬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규칙적 요소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통제된 운동감, 즉 뭔가 이렇게 제한적 범위 안에서 통제적으로 나란히 표현이 되고, 또는 이 옆에 건물이 안 나왔는데 크고 작음이 나란히 움직여지는 것을 리듬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경우에 색채, 문양, 선, 형태, 질감 등이 되풀이돼서 이루어지는 리듬으로서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과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인데 동일해요. 그런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줍니다. 이것이 반복이에요. 똑같은 그림이 나란히 반복이 되지만, 쭉 나란히 반복되지만 밑에 있는 사각형, 위에 있는 아치형,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아치형이 각각의 서로 다른 모양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걸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증입니다. 점증이라는 것은 점점점점 그라데이션이라는 거죠. 색채 또는 크기, 방향 등이 점점점점 형태들의 크기, 방향 또는 색깔의 점차적인 변화로 생기는 리듬을 점증,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점증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립입니다. 대립은 사각 창문틀의 모서리처럼 직각 부위에 연속적이면서 규칙적인 모양을 한 선에서 볼 수 있는 리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양에서 사각형 창문틀, 이런 창문틀 있죠? 이 창문틀의 모서리처럼 직각 부위에 연속적으로 나타내지만 규칙적인 모양을 상을 한 선에서 볼 수 있는 리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변이에요. 변이는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검은색이 빨간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상반된 분위기 조성이 나타나도록 형태나 색상을 배치하는 것이 정의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반원형의 모양에서 사선을 줘서
각각의 삼각형이나 원형에서 마름모꼴로 변화 또는 사각형의 건물에서 라인을 줘서 어떤 라인을 효과에 의해서 얘가 삼각형으로 변화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예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요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을 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 널리 퍼져나가는 느낌이 방사형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리듬에 속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기출이 되기도 해요. 각각의 정의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음 중 리듬에 속해져 있지 않은 것은 하고 반복, 점증, 대립, 변이, 방사 이렇게 보기 질문이 나온 중에서 방사가 하나 빠지고 정 다른 통일이 나온 데도가 이런 식의 이 문제가 기출되기도 합니다. 자, 반사입니다. 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뒤집는 것, 이것이 정의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봤을 때 사각형의 건물에서 이렇게 건너편 건물이 또는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 해서 그림처럼 보이게 거울 형태로 해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그림같이 보이게 만드는 이 느낌을 주는 것을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사를 이제 건물에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새들한테는 이게 이제 죽음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건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들에게는 이게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 하늘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다 건물 벽에 부딪혀서 새들이 그 뇌진탕으로 이 밑으로 계속 죽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건물을 계획을 했을 때 아까 그 원에서 보셨듯이 점을 4개 점을 나란히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은데 간격은 이 10cm 간격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새들은 그 점을 보고요. 지름은 반지름 한 5mm, 0.5mm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름 1cm 정도 해서 이렇게 10cm 간격으로 나란히 점을 여기다 심어주면 새들은 그 공간이 막혀있는 공간이구나 생각하고 옆으로 피해서 날르는데 반사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건축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자연과 함께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이 한 공간 안에 결합될 때 상호 간의 미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 즉 사막에 있는 건물에서 모래 형태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경관과 서로 어우러지는 또는 도심 한복판에서 숲을 많이 조성해서 건물 형태 자체가 숲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로운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경관과 서로 한 공간 안에서 하나로 결합이 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로운 그 경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통일입니다. 디자인 전체에 미적 질서를 주는 기본 원리로 모든 형식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정적 통일, 동적 통일, 양식 통일이 있는데 실내건축 산업기사에서는 이 부분까지 외워야 되지만 기능사 부분에서는 요 정의 부분까지만 아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디자인 전체에 미적 질서를 주는 기본 원리로 모든 형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래 사진과 같이 각각의 공간이 통일적인 공간, 똑같이 구성되고 있어서 위층, 아래층이 통일적인 공간이네 또는 가로수의 배경이 통일적이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정적 통일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은 통일, 즉 교육공간, 우리 학교를 보면 보통 창문이 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각 반마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돼 있는데 교육적인 공간으로서 정적으로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시선을 각각 분산시키지 않고 칠판에 눈이 유도되게끔 하는 공간, 이것들을 교육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적 통일이라는 것은 상업공간처럼
레저 시설처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운동장, 경기장, 실내에 있는 배드민턴 운동장이라고 할 때 각각의 벽면에 쓰는 재료를 똑같이 해서 그 운동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활동적이긴 하지만 동적으로 활동적이긴 하지만 통일적인 감각을 줄 수 있는 것을 동적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식 통일이라는 것은 휴양 목적 공간 또는 교통 관련 공간에서 양식을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차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차선을 그대로 둬서 차선을 갑자기 급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양식 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사 부분은 정의적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율동입니다. 유사한 요소가 반복 배열됨으로써 시각적 인상이 강화되는 미적 형식의 원리로서요. 그리스어인 흐르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음악과 시, 무용, 경화의 시각적 형식을 걷는 것과 청각 시각을 통해 나타납니다. 생명과가 존재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동적인 표정을 가지면서 세계 표현에 있어서 점점 어둡거나 밝은 명암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디자인의 원리 중 점증과 반복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율동이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리듬으로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율동 역시 리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동이 별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건축제도 기능사와 실내건축 기능사에서 용어를 달리 써서 기출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 기능사에서는 리듬이 나와요. 근데 전산운용 건축제도에서는 율동으로 표현돼서 다음 중 율동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을 해놓고 반복, 점층, 강조를 한 다음에 그 밑에 다른 통일을 준다든가 이런 보기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동도 리듬이다 같은데 전산응용과 실내 건축에서 각각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의미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율동에서 주는 것은 반복, 점이, 강조로서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반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요소나 형태, 모티브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삐죽삐죽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톱니바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반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점이는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라데이션, 점층이랑 같은 말입니다.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나지면서 원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집중감을 주는 이런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조예요. 강조의 표정은 변화, 변칙, 불규칙성을 의도적으로 만듦으로써 전체의 어떤 악센트를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미의 관심 초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지금 이 건물에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확 밀리는, 건물이 확 밀리는 느낌을 갖고 있죠. 또는 동물의 척추와 같은 느낌. 단단한, 척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되게 단단하고 기초가 된다고 느껴지는데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마치 물결이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강조시킨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례예요. 모든 사물을 상대적인 크기로 다루며 대칭과 유사한 의미지만 수학적이고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비례입니다. 그래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는 성당인데요.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이쪽의 수치와 이쪽의 수치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례도 보기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율동, 비례, 통일,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의적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례와 대칭의 차이점은 비례는 수학적이지만 대칭은 마치 오른쪽 건물을 왼쪽으로 뒤집어 놓는 것과 같은, 그렇지만 수학적인 요소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 예를 들어서 수학적 요소라면 파보나치 수열을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황금 비례를 따르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1대 1.618 등에 대한 수치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수치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척도라는 디자인 용어가 있는데요.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 스케일이라고 해서
현척, 축척, 배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척부터 보시면 우리 건물은 되게 크잖아요. 이 큰 건물을 도면 안에 A4, A2, A3 도면 안에 이 큰 건물을 집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건물을 축소해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척이라는 것은 기계의 베어링 등과 같이 그대로 그 실물과 똑같은 그림을 이 안에 도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베어링 같은 경우에 지름 10cm 정도의 베어링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A4지나 A3 용지에 충분히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1대1의 비율을 그리는 것, 이거를 현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척이라는 것은 반도체 분야 등과 같이 반도체는 굉장히 작은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원본 크기보다 더 키워서 그려야 될 때를 우리가 배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축제도에서는 축척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축척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먼 스케일인데요.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치수를 정립해 놓은 것. 르꼬르비제라는 스위스 출생인데 이제 프랑스로 망명해서 좀 더 많은 디자인을 하려고 망명을 했던 그런 그 건축가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르꼬르비제가 이 휴먼 스케일을 체계화를 시켰어요. 자, 이쪽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 옛날 성당인데요.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서 있는 크기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전이다 보니까 성당이다 보니까 신을 받드는 공간에 의해서 신의 존엄성을 추구하고자 문을 크게 했지만 문제는 사람이 쓰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문의 나무 목재의 문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이 한꺼번에 밀어야지 문이 열릴 정도로 문이 굉장히 육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평상시에 쓰기에는 너무 문이 커봤자 의미가 없고 너무 작으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눈높이는 평균 신체에 비교해서 어떤 식의 눈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이 눈높이에 맞게 그려지는 것이 얼마만큼의 높이 들이더라라고 체계화시켰고 의자의 사이즈가 얼마만큼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휴먼 스케일을 체계화시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황금 비례예요. 황금 비례 같은 경우에 선분의 장 단변비를 1대 1.618의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요. 매중비라고도 하고 비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레오파트라나 마를린 몬로 또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금비를 따르고 있는 얼굴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다음 중 황금비가 아닌 것은 하고 1대 1.618을 1대 1.168 이렇게 이 헷갈리게 문제를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금비를 1대 1.618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으로서 1대 1.618의 비율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균형 있고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루트비를 보면 루트비례가 이제 황금비례인데 이렇게 건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1대 1.618을 따랐을 때는 시각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비율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담배값 있죠. 담배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트 비례를, 황금 비례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한 미술학 학생이 그 그림을 1대 1.618을 가지고 그림을 스케치해서 이렇게 색채를 입력을 했을 때 원근감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장군이 그 서양 장군이 앞서 나와 있고요. 뒤쪽에서 이 잘생긴 청년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 원근감을 1대 1.618의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역시 이 수학적 황금비를 가지고 있는 1대 1.618의 비율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황금비가 있으면 동양에는 금강비가 있습니다. 금강비는요,
간혹 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가끔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는 황금비에 대한 보기 지문으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금강비 같은 경우 1대 1.414의 비율이고요. 동양 건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물로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1대 1.414의 비율로 가장 안정적이고요. 단단한, 금강비라는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건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단단한 건물의 비율이라는 건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 비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석굴암, 경주에 있는 석굴암 역시 1대 1.414의 비율로 금강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상과 형태인데요. 형상과 형태는 기출문제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다만 형상과 형태의 느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서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건축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자, 정의를 보기에 앞서 아랫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왼쪽 그림,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그림이 형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양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 안에 중복됐을 수도 있으니까. 발만 봤을 때는 대략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거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라도 반드시 머리가 길다라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단 사람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형태입니다. 자, 형태를 봤을 때는 아까보다는,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아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해요. 양복을 입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신문 같은 것을, 종이를 끼고 있고요. 가방을 들고 있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어쨌든 남자 비즈니스맨 2명이 뭔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과 형태는 그 느낌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인 요소를 보면요. 형상은 실제 생활에서 질감, 명암, 색상, 문양 등의 다양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볼륨의 그림자나 평면의 윤곽을 나타내고 있고, 형태의 표면과 모서리를 특정하게 조합한 결과이자 형태의 주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형태는요, 주로 시각과 촉각에 의해서 지각되기 때문에 색과 함께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의 윤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형태는 형으로 이루어진 윤곽 내부의 형태 구조형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3차원 표현 용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요 두 가지의 이제 상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스타벅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 스타벅스 안에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인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형상이, 이 인어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스타벅스가 정말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자가 인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줄무늬 쫄티를 입고 있는 왕관을 쓴 여성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양이 형태가 아닌 형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도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SK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상부에 이렇게 있는 이 문양을 우리가 나비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나비의 형상이 아니고요. SK를 의미하는 글자를 형상화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의 상입니다. 우리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님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 와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옆에 날개를 달린 천사가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성모 마리아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과 형태의 차이점이고요. 형상과 형태를 우리가 구분을 짓는 이유는 건물에서 어떤 바이올린의 형상을 띠고 있느냐, 바이올린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 조용 계획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건물 전반적인 조형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